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데요, 전달보다 전기는 2배 정도 더 썼는데 전기요금은 3배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산자부나 한전 측은 이 고지서는 할인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설사 할인을 받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월에서 9월분에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아직도 일반 가정의 부담이 가시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누진제에 대한 시급한 시정은 물론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폭염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개각을 했습니다. 개각을 단행을 했는데, 물론 폭은 소폭이다. 그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문화체육부, 농림부, 환경부 그 상계부처 개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한 신문 일면 머릿 기사의 그 헤드라인, 이 소식을 이제 다른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더군요. 쇄신보다 그 안정택한 최소 개각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은 이제 그 개각 내용보다는 이 개각 대상에서 그 재단 인사들이 더 주목되는 개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우선 그 가장 거치가 그 주목됐던 그 외교 안보 라인 유임이 됐죠.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그 동북아 정세의 그 핵심 키워드가 된 상태에서 현재 그 외교 안보팀으로 좀 계속 밀고 가겠다. 이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원년 멤버인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번에는 뭐 교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도 적지 않았지만 그러나 원년 멤버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그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오병세 장관이다. 이제 처음부터 이런 말이 좀 많이 있었죠. 5년 간다 그래서. 네, 5년 동안 계속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네, 상당히 좀 거기에 가깝게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그 교체가 된 그 윤석규 환경부 장관이나 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박근혜 정부 원년 멤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번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만 이제 남게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그 박 대통령의 신임도 이제 그 재확인됐다. 이런 평가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그 조윤선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주목되죠. 박근혜 정부에서만 여성가족부 장관, 정무수석,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체부 장관 이렇게 그 세 번째 요직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는 오늘 조선일보에 또 한 면이 나왔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5년 동안 같이 가는 것도 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네. 너무 장관을 자주 바꾼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87년 이후에 그 최장수 외교부 장관 기록은 일단 세웠습니다. 예. 전 외교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건 좋다고 보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청와대 가가지고 탕평 인사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뭐 호남 인사가 많이 중용될 것이다 이랬는데 자 이정현 대표 아주 그냥 머쓱하게 되게 생겼어요.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죠. 네. 이 조윤선 그 문체부 장관 대정자는 그 서울 출신이고요. 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정자는 그 경북 양양 출신입니다. 이 조경규 환경부 장관 대정자도 그 경남 진주 출신이죠. 네. 이제 그 당대표
이제 취임 일성으로 이제 그 대통령한테 건의한 게 이제 그 탕평 인사 뭐 이런 인사, 배려 인사 아니었겠습니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에 대해서 자신이 그 당 대표로 당선된 그 시점에는 이미 그 개각 검증이 마치는 단계가 지났다. 이러면서 이제 그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또 그 찔끔 개각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그 지금까지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쪽에 비중을 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유임된 데 대해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그 대표 여러 단계 조사가 지금 진행됐고 거의 그 맞춰가는 지점이 아닐까 싶다.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러면서 그 즉답을 좀 피했다고 하죠. 자, 어쨌든 지금 여러 단계 조사라는 게 아마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 많이 본 뉴스 1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서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중도 하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성급한 애단까지 좀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MBC가 어제 그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이 그 한 언론사 기자에게 그 감찰 내용을 흘렸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이 감찰 대상에 대해서 이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이 우수석 아들과 그 가족회사 인 그 정당이다 이렇게 답변한 그 SNS 내용 등을 이제 확보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MBC가 그 확보했다는 그 SNS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이 19일이 만기인데 즉 특별감찰관의 그 조사 기한인데 우수석이 그 계속 버티면 그 검찰의 조사를 하고 넘기면 된다. 경기도 화성 땅은 아무리 봐도 그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기자가 그 관련 서류를 좀 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서로 뭐 대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내용도 이제 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내용들은 뭐 거의 뭐 상식적인 수준의 그 이제 대화 내용인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게 과연 이제 그 수사 내용을 이제 말하자면 외부 유출한 것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듣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특별감찰관은 법에 의해서 감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특별감찰관법 22조. 그 특별감찰관 등과 그 파견 공무원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누설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감찰 착수나 뭐 착수 사실 같은 게 이제 알려져 있고 종료도 언제 끝나는가 이미 그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법 위반이네, 이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뭐 발표된 것 자체가 이제 법 위반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맞으면 그 말 그대로 원인 그대로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 이제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 이에 대한 입장이 이제 오늘 그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MBC 보도 내용이 그 사실 여부가 일단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MBC가 이걸 입수했는지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글쎄 말이죠. 이제 이 부분도 입수 경로와 관련해서 그 취재 윤리 문제가 언론계에서는 그 쟁점이 될 수 있겠고, 혹은 이제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의 그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 그 최근 그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의 그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철 이제 서울경찰청장이죠. 최근 그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뭐 어디 쓴 것도 있는데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별 그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 범위를 얘기할 때 일단은 그 이 우수석의 아들의 그 전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중점으로 한다라는 게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나와 있고요. 그 이제 말하자면 그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그 이제 화성 땅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안 된다. 대상이 안 되죠. 뭐 그거는. 다 언론에 나와 있느냐 이거. 그게 저 기억으로 이거를 이제 그 기자가 왜 또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야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봐야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당 이름이 하나 더 들게 됐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중도신당이 어제 늘 푸른 한국당이라는 새 이름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재호 공동추진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당 이름이 아주 서정적이에요. 이거 늘 푸른 한국당. 예? 아, 예. 예. 이 늘 푸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말하자면 상록수란 이야기죠. 항상. 상록수. 예, 항상 푸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푸른색을 좋아하잖아요. 예. 푸르다고 하는 희망도 있고, 예. 청렴도 있고, 예. 또 미래도 있고, 또 지조도 있고, 예. 막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디자인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등록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이제 9월 6일 날 발기인 대회를 하고 이제 등록을 해야죠. 요건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각 정당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사실상 예? 예. 정당으로서 지금 존립하기 힘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 대선 후보를 내야죠. 대선 후보, 예를 들면 누구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건 지금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비밀이군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예,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지금 바깥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정의화 전 의장과도 이 세력의 규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바대로 또 각자가 개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각자가 생각을 이제 한번 맞춰 볼 때가 오겠죠, 뭐. 예, 맞춰 볼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글쎄. 근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솔직하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새누리당 내의 비박계 있죠. 지금 친박 일색이 됐고, 사실상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들이 실당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비박도,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대상이고, 실제로 그런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비박이란 사람들이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 늘 푸른 당에서는 우리들과 생각이 같으면, 비박이든 어쨌든 양극단을 배제하고는 누구나 다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겠지만, 예. 예를 들면 어제 있었던 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개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장관을 바꿨잖아요, 3명. 장관 바꾼다는 게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의미로서의 개각이지, 그냥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네들 사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야. 그걸 물론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개각이긴 하지만은 개각의 정치적 의미는 그렇게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치적 의미는 없다. 예. 하지만은 지금 요번에 어쨌든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렇게 보시면 친박 일색으로 꾸려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강석호 의원 빼놓고 나머지 전부 친박인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자기들끼리는 아주 대단히 즐겁고 만족하는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정현 대표가 이제 좀 그런 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탕평 인사를 청와대 갔을 때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예, 물론 정치가 아무리 끼리끼리라 그러지만은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 끼리끼리가 독이 될 수도 있죠. 국민들의 눈에 그거는 하나의 파당 내지 사당으로 보이지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 공당이나 그런 걸로는 잘 보이지 않지요. 네, 당이 그렇게 운영돼서는 물론 당원들이 선택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선택하도록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국민들의 눈에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자신하기보다가 이렇게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거의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최경환, 유정복 두 사람을 장관에도 임명했고 또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 편에 섰던 사람 또 가까웠던 사람들을 그 청와대에서도 기용도 했고 그 많이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훨씬 낫다 안 낫다기보다가 예.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예. 일단 되고 나면 네 편 내 편 가리면 안 되죠. 예.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야지 되고 나서도 내 편끼리 한다 이래 되면 아하.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요 이 이명박 정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 이 낙동강하고 금강 같은데 지금 녹조가 굉장히 퍼지고 있다. 이 4대강에 설치된 이 보호와 이 수질 문제 때문에 이것이 나왔다. 이거 예상했던 4대강의 부작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녹조라고 하는 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요. 예. 여름에 덥고 햇볕에 많이 내리쬐고 특히 금년처럼 뭐 30도가 넘는 날이 연일 이어지고 있으면 녹조는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게 4대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강의 수질을 좀 더 개선을 하려면 4대강에 흘러들어오는 지천이나 하천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전국의 4대강으로 들어온 지하천이 300여 개 넘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서 꾸준히 정비를 하고 지천 하천에 흘러들어온 옥폐수라든지 생활폐수 이런 것들의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지천에 대한 정비도 지금 빨리 해야지 녹조 문제가 없어진다 이 말씀이신데요. 뭐 녹조 문제가 없어진다기보다가 수질이 개선이 훨씬 된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아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늘 푸른 한국당 얘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예. 지금 늘 푸른 한국당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네 가지를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예. 첫째는 개헌이고요. 개헌. 둘째는 행정구역 개편이고. 예. 세 번째는 동반성장. 예. 네 번째는 남북 자유왕래. 예. 또 네 가지가 저희들이 당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반성장이라면 정운찬 전 총리 저희가 어제 인터뷰했는데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동반성장 이렇게 하면은 정운찬 전 총리한테 허락을 받으셨어요? 그럼 뭐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주장을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또 정운찬 전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그 총리를 하셨을 때 동반성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저는 꼭 경제에 있어서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남북에 있어서의 동반성장, 또 도시와 지방의 동반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여러 가지 의미의 동반성장, 특히 경제에 있어서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영세기업과의 동반성장, 그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개헌을 꼽으셨는데요. 예. 그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헌법 조문 몇 개를 고치자는 것보다가 예.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이끌어왔던 난 70여 년의 이 정치의 구조, 예. 또 헌법의 틀, 예. 또 시대의 흐름, 예. 세계적인 추세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헌법으로 고치자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권력구조의 개편도 포함되지요. 그러면은 의원 내각제입니까? 의원 집정부제입니까? 저희들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요. 예. 내각제와 의원 집정부제가 또 조금 다른 거는 내각제는 우선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지 않습니까? 뭐 그거 아니 꼭 국회에서 안 뽑고 오스트리아식의 어떤 그거는 직선제도 되니까요. 의원 내각제도. 의원 내각제 성격이 강합니다. 예. 아니, 거기는 대통령을 총리가 임명하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하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하는 것만큼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해서 예. 외교 통일 국방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고 예. 내치에 관한 권한은 내각에 주는데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예. 선출된 총리가 국회에 진출한 의석수대로 내각을 연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나라 내각제와 이원 집정부제와 좀 다른 거는 우리는 분단을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분단 시대에 있어서의 한국 정치는 통일되기까지는 어차피 분권형으로 나가야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각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 정도가 되면 예.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예.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예. 통일될 때까지는. 그렇다면은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각각 이제 권한을 나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내각이 권한을 나누는 거죠. 내각 뭐 예. 내각이 총리가 대표되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총리의 선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원집정부제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원 집정부에서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지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고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거기에 예. 뭐 예를 들면은 동반 성장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겠습니다만 박근혜 예.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헬조선 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자부심이 없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일리가 있다고 보기 맞지만은 그러나 정치가 헬조선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자기 반성이 먼저 필요하지요. 나라는 해방 70년 동안 엄청 발전하고 커졌는데 예. 세계적으로 지금보다 더 이상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발목을 잡는 것이 정치죠. 예. 정치고 정부고 엄격하게 말하면 권력의 구조가 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예. 지금 정치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할 노력을 먼저 해야지 예.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이 정치 저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헬조선 한다고 나무라기만 해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창당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언제가 목표세요? 9월 6일 날 당장 발견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후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늘 푸른 한국당 창당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재호 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포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영입니다. 폭염은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 분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두통이나 근육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지 네트워크 운영 중.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수요일 아침이죠. 자, 7시 38분 27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교통량이 많은데요. 급차로 변경에 조금 더 유의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근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여의하로 나들목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성수에서 동호대교 구간 2차로에서는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올림픽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사근램프에서 성동 분기점 구간에서도 고장제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해서 정치 현안 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휴가 다녀오셨고. 뭐 휴가가 갈 게 있습니까? 네. 예. 자, 어제 개각이 있었죠, 그죠? 네. 우병우 수석은 개각 명단에 빠졌고. 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상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중포 대포가 말한 것 놓고 중포 개각도 하긴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또 새로운 사람 쓰게 되면은 또 청문회에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대통령 지지율에 또 타격을 입히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최소한도 개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이제 정권 말기에는 대체로 관료들을 기용을 하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네. 조윤선 장관은 관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조윤선 장관은 좀 특별한 경우죠. 네, 그리고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지만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정무수석으로 징발을 당했던 것이죠. 네, 뭐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했다라고 보십니까? 이번 개각에서 개각이? 재신임까지는 아니지만 교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도 좀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여론이 비등한다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코 사과 메시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도 우병우 수석을 교체하더라도 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적절한 후임을 구해서 본인의 뜻대로 교체하는 수순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바꾸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 박 대통령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 신문에 또 나왔길래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요. 예? 지금 지도부도 한 분 빼놓고는 전부 친박이고요. 그죠? 이번에 개각도 상당히 원래 일하던 사람 계속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개각이라고 해도 두 사람은 관리 출신이니까 뭐 그런 그럴 수 있다. 벗어나는 것이고. 예. 네. 또 그리고 조윤선 장관은 말하자면 세 번째 기용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재사용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조윤선 장관이 워낙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한 분이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씨님 당대표 있지 않습니까? 호남 출신 최초의 당대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호남 출신, 그러니까 이 상징성 때문에 호남 출신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죠. 아니에요? 왜요? 그것 때문에 긴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대통령 선거 가게 되면 호남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일은 그건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왜 그렇게 절대로?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 뭐 호남에서 20% 지지를 따겠다. 그것은 일종의 환상이죠. 예. 근데요, 사실 그 대선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안철수 전 대표 인기가 예전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상돈 의원께서는 사드에 대한 안 전 대표 입장 표명이 좀 달랐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 저는 뭐 좀 차석에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총선에서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선전한 데는 그 4년 전에 총선 대선에서 1번 찍었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우리 기호 3번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요? 예. 네, 그런 분들의 생각도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 사드 배치 결정은 좀 굉장히 성급했고 어떤 뭐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뭐 비판할 점은 너무너무 많죠. 네? 너무너무 많지만 과연 이렇게 안보 국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듯이 분명하게 반대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말하자면 좀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이런 분들이 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그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이란 게 결국 지역을 선택하느냐, 이념을 선택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지역 이념 그렇게 뭐 본다는 게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 그러면 선거가 이제는 반드시 뭐 이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나오고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안보 문제를 어떤 뭐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결정했다면 그것도
좀 성급했다고 보죠. 저는 그래서 안보 문제, 특히 외교 문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안 전 대표의 이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좀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또 국민의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우리 안철수 대표 지지율도 떨어져서 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를 이제 그만 두게 되면은 어떤 정치적인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좀 상실하는 게 아닙니까요? 뭐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많이 걱정을 했죠. 네. 그러면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고, 뭐 그것은 역시 좀 지난번에 뭐 김수민 의원 등 이른바 디베이트 의혹, 사실은 뭐 디베이트 저는 뭐 금전이 오간 게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것은 좀 부당하다고 보지만은 뭐 그것이 우리 당과 안철수 대표에게 준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매일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 안철수 전 대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손학규 전 대표도 들어오고 뭐 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흥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어떤 조금 그 지지 인기 회복 방안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당이요 지금 의원 38명이고 또 호남에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호남 당으로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과거에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대표 투톱, 또 박지원 대표까지 3톱 할 때는 뭐 그런 우려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우려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우리 당의 어떤 세력이 좀 커지고 그리고 역동성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손학규 대표 같은 분이 들어와주면 그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에 단순 입당하는 것이 과연 본인한테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거보다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새누리당 지지층도 좀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굉장히 허공에 떠 있습니다. 갈 곳을 못 찾고 있고 또 국민의당도 자체의 한계가 있고 뭐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좀 본인께서 한국 정치의 새 판을 짤 것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손학규 대표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더 본인한테도 또 우리 현 시점에서 정치에 그 말씀 않나 봅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손학규 전 대표나 뭐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번쯤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편보다는 좀 지형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형이 바뀐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합집산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합집산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좀 지금 어차피 좀 여당에 우리가 보더라도 그 억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당이 말이죠. 뭐 친박 지도부라 그러지만 그 냉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또 연장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한 변수라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